인내력 위기 시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글을 안 읽는다. 편집자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독자 탓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출판 생태계를 사실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얇은데 그 얇은 책에 이걸 다 담았다는 게 신기할 네. 정도였어요. 삶의 문제의식을 인문 분야 책으로 해결하면 너무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랑아리 출판사 편집자 이은혜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영사 편집자 박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유유에서 일하는 편집자 사공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오랫동안 사랑받은 인문도서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인생에 영향을 준, 도움을 준 책을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인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을 말하는데요. 출판계에서는 실제로 문학을 별도의 장르로 여기기 때문에 인문학 편집자는 사회과학 책을 같이 많이 다루기도 하잖아요. 사실 인문서 편집자들도 소설이나 시를 많이 탐독하고 그 이유를 보면 문학이 감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편집자도 평소에는 문학을 즐겨 읽으면서 회사에서는 철학이나 역사서 같은 거를 편집을 많이 할 텐데 요즘 그 분야에서 어떤 주제들이 인기가 있고 이슈로 떠오르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동물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고 소재 면에서는 옛날에 비해서 인문학 책들이 좀 더 세부적인 분류가 많이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돌봄과 나이듦이라든지 환경과 생태라든지 개인의 심리적 안정 같은 것들을 위해서 독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책들이 인문학 분야에서 교양심리학으로 분류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구자들도 대중서로 글을 많이 쓰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 분야 시장 자체는 좀 더 최근 2, 3년 들어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책 자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외부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한 이런 책들이 다시 베스트셀러에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에는 하위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문학과 사회과학 영역을 넘나들면서 독자가 스스로 성장해 가면서 책을 고른다기보다는 인플루언서의 추천으로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그 분야의 특정에서 트렌드를 이야기하기가 지금은 조금 어렵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인문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는 에세이나 이런 쪽은 거의 이제 문학에 가깝다고 반대 외국 같은 말씀해 주셨듯이 논픽션하고 이제 픽션으로만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한국 시장도 이제 에세이 자체를 이제 논픽션으로 많이 분류가 되면서 인문적인 책들이 인문학적 지식이나 이런 통찰을 갖춘 책들이 많이 인문학 분야로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필자도 원래 뭐 저널리스트라든지 학자에서 계속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험을 에세이처럼 풀면서 그 안에 인문학적 성찰이 담겨 있는 책들도 그래도 시장의 트렌드와는 좀 달리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인문서의 넓은 바다에 독자들이 빠져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권의 책을 뽑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비비언 고닉의 상황가 이야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국내에는 회고록 붐이 일었습니다. H마트에서 울다, 그 다음에 마이너 필링스, 전쟁 같은 맛이 모두 한인 이주민 2세 여성들이 쓴 책이고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붐을 일으켰는데요. 이건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읽혀요. 제가 봤을 때는 자서전이 나에 초점을 맞췄었던 것과는 달리 회고록은 기억의 재구성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나를 재맥락화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인식론적으로 단절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고 거기서 이제 기억을 끄집어내서 다시 재구성하는데
비비언 고닉의 상황과 이야기는 이렇게 나 자신으로 깊이 뛰어드는 일을 처절하고 아름답고 전략적으로 하도록 밀어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한국 시장에는 회고록보다는 에세이가 훨씬 많이 나와서 1인칭 시점에서 쓴 에세이도 회고록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고닉이 이 책에서 2부로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1부는 에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탐구가 깊어질 때 에세이에서 회고록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1부를 읽고 나서 2부로 건너갈 때 건너간다는 느낌보다는 사실 깊이로 뛰어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이 책을 편집장님 덕분에 읽게 되었거든요. 정말 좋았던 것은 그 많은 작가들이 선생님으로 여길 만한 그 비비언 고닉이라는 그 작가가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글이 호소력을 가지는지, 어떤 식으로 자기 감정을 또 객관화하고 자기 경험을 자기가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나 작가님들 중에 이런 것들을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교과서처럼 들이밀고 추천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된 책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자기한테 그 매몰되지 않는 글쓰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선생님처럼 짚어주는 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얇은데 그 얇은 책에 이걸 다 담았다는 게 신기할 꽉 차요. 정도였어요. 네. 록산게이의 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저 개인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볼 때 살의 촉감이나 질감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살들이 사회 안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시선으로 맥락화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편견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인간의 날것의 움직임이나 질감이 가장 살아있는 것은 사실 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표면적이 넓은 사람한테 관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근데 록산게이의 헝거는 사실 회고록 중에서 가장 뛰어난 형태 중 하나잖아요. 이게 과감하고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록산게이가 키가 190cm의 여성이고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갔을 때는 261kg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자기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고 그게 사유화되는 것의 맥락을 아주 고통스럽게 짚어내고 그 다음에 살이 수치심으로 바뀌어온 역사를 짚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시선에 굴복했던 것도 솔직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엎어서 결국 패배하는 게 고정관념이라는 걸 드러내는데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같이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론적 맥락 이런 것보다 이 분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마음속, 육체를 얘기하지만 이 마음속의 폐허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뭔가 그대로 드러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폐허라는 게 누구는 이게 감추거나 장막으로 가리거나 다시 거기를 재건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폐허를 그대로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리감을 확 줄이는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안 읽어본 독자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록산게이가 10대 때 또래 청소년 남자애들한테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면서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워서 사실 평범했던 소녀가 그렇게 거구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서 여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때 스스로 망가지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이런 식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음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사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처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책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록산게이는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 사실 계속 실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사회적 수치심을 없애는데도 성공은 못해요. 근데 그 실패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게 사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조집 캠벨의 신화의 힘입니다. 책은 이제 비교 신화학자인 조집 캠벨하고 이제 저널리스트 빌 모이어스가 함께 대담을 나눈 책이고요. 사실 유고
책이에요. 돌아가신 뒤에 책이 나왔어요. 조셉 캠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비교 종교학, 비교 신학 이런 부분에서 권위자시고 그런 만큼 대표작도 많으세요. 제가 이 신화의 힘을 가지고 온 거는 가장 좋은 입문서로서 신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입문서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화가 없잖아요. 신화가 없는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고대 신화를 대체하는 현대 신화로서 역할을 했다는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신화라는 게 사실 모든 이야기나 스토리텔링의 원형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야기를 넘어서 인문학에 대해서도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명 자체가 진보를 했는데 저희는 사실 바뀐 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신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자기계발적인 요소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문이 되게 인상적인 게 이 조지프 캠벨이 돌아가신 다음에 회고를 하면서 이 대담자가 서문을 쓰고 있어서 장례식이 주는 좀 신화적인 느낌도 있고 또 굉장히 지적인 분이 돌아가셔서 그 안타까움도 서문에서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학자들이 어쨌든 마지막 작품을 직접 쓰지 못하고 대화로 남기거나 강의로 남긴 때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입문서로서도 되게 좋고 그다음 마지막 작품으로서도 되게 폭넓은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신화의 힘을 읽고 재밌게 읽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지프 캠벨 선생님의 다른 작품들 그리고 특히 신의 가면 같은 경우는 꽤 두꺼운 책이거든요. 네. 각각 이제 원시 신화, 동양 신화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4권짜리인데 이걸 좀 보시거나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성가 속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종교 형태로 막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신화의 세계로 더욱 더 빠져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리스 여행을 가는데 가기 전에 신화책을 좀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책은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올해 봄 정말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다들 한 번쯤 요즘 들어보셨을 만한 재미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가령 문해력 위기 시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글을 안 읽는다, 뭔가를 보는 데만 익숙해서 점차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정말 덜 읽을까? 지금이 정말 문해력 위기 시대 맞나? 문해력 위기 탓을 개인에게 돌리는 게 맞나? 하는 식으로 재미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자는 기자고요. 신문사 소속이지만 뉴 콘텐츠 팀이라는 팀에 소속되어서 지명 기사를 쓰기보다는 뉴스레터를 만들고 발행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주로 클릭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고른 콘텐츠를 어떻게 읽는지를 오랫동안 생각했고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자 스스로도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나쁜 글을 읽기를 싫어하는 거지 읽을 맛이 나고 가치 있는 글은 읽기를 좋아한다. 나름대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단순히 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를 접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책이 어떤 의미로 가지고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책 자체가 다른 것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책이라는 그 매체에 담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독자들의 읽는 방법, 보는 방법이 아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은 글, 가치 있는 글, 읽을맛 나는 글, 재미있는 글은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되게 당연한 거지만 그때 책에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서의 당위성, 독서 예찬을 빼고서 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저자의 생각이 참신하다고 느꼈고요. 저는 편집자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책 같은 경우도 이런 독자들과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책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런 물질적인 물성이나 이런 특성까지도 저희 편집자들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자들이 안 읽는다 이렇게 독자 탓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김승석 교수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인데
이미 널리 많이 읽혀서 아시는 독자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7년 전쯤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분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한 명이 될 거라는 걸 직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개인의 몸에 나타나는 징후가 사실은 사회적 차별이나 계급 차별에서 비롯된 거라서 아픈 몸에 주목하는 게 좀 더 직접적이고 그런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저자는 우리 개인의 몸에 사회적 시간이 새겨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뭐 10%의 부자와 90%의 나머지를 얘기하기보다는 1%의 부자와 99%의 나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회인데 이 책에서는 비정규직들이 느끼는 불안이 아픈 몸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도 하지만 정규직 역시 질병을 많이 앓는 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세요. 정규직들도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다라는 불안이 자기 몸의 어떤 병적 징후로 나타난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사실 마이클 마멋이나 리처드 윌킨슨이 쓴 비슷한 책들이 있어요. 건강 격차나 그다음에 평등해야 건강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분야들은 이제 해외 사례들을 가지고 쓴 거고 김승섭 선생님은 26,000명을 대상으로 질병 상태를 분석하고 그게 어떻게 사회적 차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끊임없이 분석해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함의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마이클 마멋의 건강 격차라는 책을 제가 편집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책을 만들 때 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 나오는 글들이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을 때 저도 그 타이틀을 계약하고 처음으로 역학이라는 사회 역학이라는 단어를 접했어요. 그런데 저 2년차 편집자였거든요. 그때 이 두 책을 통해서 저희 머릿속에 들어온 문장이 전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고 제가 편집자로 뭔가를 기획을 할 때 저희 관심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아프고 부자는 많이 아프지 않고 가난하면은 뭐 건강하지 않고 부자하면은 건강하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고 납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학자는 공통적으로 가난하면 아프고 부자면 건강하다가 아니라 불평등이 사람을 건강하지 않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다른 얘기잖아요. 전자는 그 건강의 책임과 원인, 질병의 책임과 원인을 모두 개인에게 돌리는 말이고 후자는 그걸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말이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같은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으면 그거 완전히 전혀 다른 말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문장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신 김승섭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졌고요. 저는 이 책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김승섭 선생님의 저작물을 뒤로 하고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개인적인 질병의 원인을 사회에서 찾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 사회에 소개해준 선구적인 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김승섭 선생님 책은 제목에 비해서 제가 읽었을 때는 좀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었다.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었구나. 제목이 진지한데 저도 제목이 진지하다고 제목이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더 에세이인가 라고 봤었거든요 그때. 이 책은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묵직한 메시지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타가소가 배경이고요. 영국에서 긴축 정책이 벌어지면서 여기서는 저변 타가소라고 하는데 공공타가소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능력주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타가소라는 공간이 생각해보면 정치나 이런 거 아무런 아이들이 돌봄을 받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조차 그 안에서 굉장히 벌어지는 온갖 사회적 갈등, 인종차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결코 능력이라는 것이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가장 천진난만해야 되는 아이들조차 타가소가 점점 긴축 재정을 하고 지원이 떨어지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부모가 누구냐?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야말로 이런 사회적 영향을 어린 시절부터 가장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능력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능력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능력주의가 모든 공정의 기준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자가 가지는 삶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저자가 이제 등장해서 많은 부모와 아이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 알코올 중독이 돼 있다거나 뭐 마약 중독이 돼 있다거나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작가분한테는 공격적이고 작가분에게 가해자 역할로 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 물론 자기도 화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이런데 친절한 태도를 버리지 않거든요. 소시민의 사악함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피해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 작가분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책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노력하고 인식론적으로 단절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살에 새겨진 뭐 어떤 낙인처럼 다시 그 계급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정체성을 지우기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 또 많은 좋은 작가들이 성인이 돼서 쓴 회고록과도 겹쳐지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책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긴축 타가소 시절이 있고 저변 타가소 시절이 있잖아요. 긴축 타가소 시절을 겪지 않았더라면 저자는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긴축 타가소 시절을 겪었을 때 느꼈던 충격을 그대로 독자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순서를 바꾸었잖아요.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독자가 그 저자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순서만 바뀌었어도 그 충격을 그만큼 받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이 너무 세심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제목이 아이들이 계급투쟁이잖아요. 처음에는 제목이 왜 이러지?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공감이 가는 대목들이 많았어요. 혹시 이 책을 읽고 너무 절망 속에 빠져 계신 독자님들이 있다면 저자의 다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절망에서는 그래도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저자분 책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이 커나가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겪는 일을 부모의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 나는 옐로의 하이트의 약간 블루.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고 이 책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이거 재밌게 읽으셨으면 이 브래디 미카코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책은 돌봄 동기화 자유입니다. 아까 편집장님께서 소개해주신 김승섭 선생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원고가 신문에 연재될 때 저는 마이클 마멋의 건강격차라는 책을 편집하고 있었는데요. 사회역학이라는 분야를 궁금해하시는 독자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두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책을 아마 동시에 읽으신다면 역시 독자님들도 저처럼 그 전으로는 돌아가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들을 통해서 사회가 건강해야 개인이 건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말 강력하게 받아들였고 건강한 커뮤니티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건강한 커뮤니티에서 약자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가장 가깝게 일본의 사례를 많이 배우게 되었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좀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그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후쿠오카에 있는 다쿠로쇼 요리아이라는 시설을 알게 되었어요.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나 치매에 걸리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아프면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공포로 여겨지는데 그게 공포로 여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어야 됐고 저는 그 근간에 인문학 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책들을 김성선 선생님 책 같은 역할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리아이라는 시설에서 일하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책이 한국에 소개된 것은 돌봄 동기와 자유가 첫 책입니다. 저도 약간 일본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서 좀 놀랐고 한국에서는 많이 지쳐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신간이잖아요. 이 네, 책도. 굉장히 신간입니다. 그래서 사공영 편집자는 정말 신간을 빨리빨리 소화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어쨌든 좀 다르게 독서를 정말 풍부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야기할 책은 커먼즈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더 신간입니다. 커먼즈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단어를 왜 번역하지 않고 쓰는지, 그리고 이 단어가 대체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커먼즈이니까 국내에서 생긴 개념은 아닌 것 같다는 게 확실한데, 제가 흥미로 책을 고를 때는 살갗에 닿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거 지금 당장은 내가 읽지 않더라도 국내 저자가 책을 내면 읽어봐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읽어봤는데 커먼즈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는 입문서로 정말 좋은 책이었고, 국내 사례까지 풍부하게 나와 있어서 정말 제가 딱 찾던 바로 그런 책이더라고요. 커먼즈는 이제 사례를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같이 사는 공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했던 과거의 우물이라든지 공동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우리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커먼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다시 저작권 문제로 돌아갈 네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작권이라는 게 알고 보면 출판계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저작권이면 당연히 저작권자를 위해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카피라이트 역사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커먼즈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할수록 애초부터 당연한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에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저작권자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발전하는 방향이 어디인가, 어디 선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요거를 조금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하면 사실 가장 공공재적인 게 지식이고 책인데, 출판사들이 이제 판권면에 저작권 표시를 하고 있고, 한 문장이라도 인용하려면 절대적인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출판 생태계를 사실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지점도 많이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거고, 작가들 역시 이거에 대해서 창작에 되게 저해를 받고 방해를 많이 받고, 그래서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보려고 하지만 몇몇 출판사들이 너무 정석적으로 정해서 정말 편집자가 많은 일을 사실 저작권에 소모하고 있고, 작가들은 훨씬 더 굴레가 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저희부터 뭔가 실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본주의가 확립된 이후로는 우리가 사실 소유에 기반하지 않은 관계, 경제적 관계를 아예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거 정말 당연한 게 맞나? 언제부터 당연한 거였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소유로밖에 설명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비용 지불로밖에 설명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소용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사고방식을 한번 깨보고 싶다거나 이게 정말 당연한 건가? 의심을 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입문서로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느끼는 게, 사공영 편집자님은 입문정신으로 무장하고 계신 편집자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활동가이고 실천하고. 저희들은 좀 취미로 책을 읽는다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삶의 문제의식을 인문 분야 책으로 해결하면 너무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피부로 직접 와닿는 거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네, 사실 저는 피부에 최대한 안 와닿게 되게 은유도 많이 쓰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애들러서 가고, 그다음에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을 좋아하는데 조금 더 실천적인 면에 훨씬 더 투신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아유,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사 누스밤의 시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간단히 해봤으면 좋겠는데, 누스밤은 감정을 사회과학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적 삶에 필요한 것은 문학적인 상상력이다. 그리고 거기서 시와 소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스바움은 실제 법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법대생들한테 고전하고 문학 강의를 하고 있어서 정치와 법이 마음의 문제이고 또 법의 영역에 반드시 감정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MBTI를 뭐 보통 요즘 세대들은 많이 설명하겠지만 전형적인 T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F를 채우는데 거의 누스바움 선생님이 기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누스바움 선생님한테 마음적으로 빚진 게 많이 있고, 저 같은 유형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공감이 남보다 사실은 몇 배 정도 더 크게 가고 실천도 더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이성적으로 치우친 거를 이분이 감성 쪽에서 많이 잡아주셨고, 또 문학을 많이 읽는데 그 법과 문학 사이에서 그 중립 지점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되게 균형감 있는 학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스바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자기 책에서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해내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문학이 필요하냐? 내 글을 봐라. 내가 이렇게 글을 멋지게 잘 쓰고 합리적인 것과 문학과 법, 자기 전공 분야, 법 철학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잘 쓸 수 있다.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 근데 이게 뛰어난 지식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또 사실 저는 이번에 편집장님 통해서 알게 됐고, 이 책을 얼른 읽으면서 그 문학적 상상력 없이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사회에서 어떤 권력을 잡는다면, 기득권을 갖게 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섬뜩했고요. 그리고 역자 후기에 있는 말을 보고서는 약간 울컥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써왔는데요. 법은 깊고 따뜻해야 한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을 시인은 기록하고 법정은 심판해야 한다. 이 말이 너무 섬뜩해서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실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깨고 있는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칸트, 그다음에 애덤 스미스, 이렇게 세 개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고, 그 세 사람이 감정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냈는가라는 거를 다 습득한 다음에 그 연구가 멈춘 지점에서의 한계점을 발견해서 자기 연구에서 계속 실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할 만한 학자이고, 저희가 오늘은 시적 정의를 소개했더라도 사실 다른 어떤 책을 읽어도 만족할 수 있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소개해 주셨던 커먼즈란 무엇인가랑도 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누스바움의 논의도 똑같이 이 경제적인 가치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온도계의 철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온도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온도라는 구분은, 온도계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런 되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이제 과학의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밝혀내는 책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사실 다 2차 저작물, 2차 지식에 가깝거든요. 어떤 하나의 확립된 1차 지식 원전 위에서 이제 파생되는 지식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있는데, 저희들처럼 이제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온도는 왜 확립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분의 다음 작품이 물은 H2O일까? 이거든요. 당연히 물이 H2O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이 왜 H2O야? 라고 했을 때 그냥 학교에서 배웠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들었어. 약간 이런 식의 저희는 설명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의 자명한 지식이 어떻게 연구되고 서로 간의 비판을 거쳐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확립이 되었는지, 그러한 하나의 일련의 과학적 지식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습득 체계를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외우라고 주는 것은 다 그냥 맞는 말이야, 진실이야, 진리야 하면서 배우는데, 과학적이라는 게 뭐야? 너가 말하는 과학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라고 정말 직접적으로 묻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과학이고 너가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과학이고, 오히려 너처럼 생각하는 게 비과학적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여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신선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었는데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나 따라가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책은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도 되기는 하지만 꼭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읽기 힘드신 분이더라도 그렇게 읽으면은 충분히 거뜬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이제 사공연 편집자가 뭐 과학과 진리, 진실에 대해서 뭐 조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크프리드 크라카워라는 학자가 쓴 역사라는 책을 보면 자기가 왜 역사를 이야기하나 철학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신학이나 철학은 늘 진리나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고 그런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가장 어쨌든 현실적으로 논할 수 있는 거는 끝에서 두 번째 세계인 맨 끝에 있는 세계는 사실 신화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신학인데 끝에서 두 번째 세계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뭐 과학도 공식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진리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진리나 진실은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런 여러 분야를 좀 다루게 된 것 같고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철학이든 신학이든 신화든 진리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조금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못 나눴지만 정말 아쉬운 책 중에 하나로 아를레트 파르주의 아카이브 취향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장소에 틀어박혀서 시간 속으로 이제 침투해서 다양한 시간대를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 아를레트 파르주의 아카이브 취향입니다. 저자는 국립기록보관소 아스날 도서관에서 대량으로 쌓여있는 18세기 형사사건 문서들을 들춰보면서 그 자료 속에서 우리가 읽을 만한 것들을 본인이 재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이 저자가 하루 종일 구분 어깨를 하고서 해독 불가능한 자료들을 저희한테 보여줄 때 느끼는 감동 같은 게 이 작은 책에 잘 담겨 있고 문장도 너무 좋고 모든 문장들이 재음미를 해야 될 만큼 사실은 되게 잘 쓰여진 책이라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신간 세 권을 가지고 와서요. 가이우스 무소니우스 루푸스라는 철학자의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제목들을 보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여성도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딸도 아들과 똑같이 교육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 지금은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도 않던 그 2000년 전의 로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때 처음에 이 텍스트를 봤을 때 느끼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너무 공허할 때가 많고 어떤 지혜를 구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배우면서 살아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을 때 고전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책을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책은 언뜻 보면 표지에도 주기율표가 나오듯이 화학책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화학책은 아니고 문학책이기도 하고 논픽션으로서 굉장히 고전입니다. 작가인 프리모 레비라는 이제 분은 화학자이자 작가신데 홀로코스트를 직접 겪고 수용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에요. 주기율표라는 게 세상의 모든 원소를 되게 단순한 표에 담아낸 그 화학표잖아요. 근데 이분이 해낸 이 작업이 모든 원소가 이 주기율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저자의 애정 어린 시선이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문장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내 고통스러운 흔들림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목표는 항상 도달 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현미경을 갖고 싶어 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경주용 자전거를 팔았다. 그는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되고 싶어 1년 동안 매일 밤 체육관에 다녔다. 목표로 정한 3.5m에 이를 때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일은 계속되었고 목표에 도달하자 그만두었다.
그 후에 그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얻었다. 그는 조용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고 싶어 했으며 10여 년간 단조롭고 지루한 일을 계속한 끝에 그 돈을 마련했다. 오늘 끝을 프리모레비로 아무튼 장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프리모레비가 고전을 해설한 다른 책도 있는데 그 책도 정말 좋거든요.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만날 일 없던 두 선배님들을 만나서 좋은 책을 소개받았던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독자들한테 전하고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내려고 다시 읽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편집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독자분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대한 추천하는 만큼의 그 제대로 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좀 됐는데, 이렇게 막상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10권이 좀 부족했다. 소개해드릴 책이 굉장히 많은데 10권으로는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소설가 조지 손더스의 말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손더스가 우리 정신의 깊고 정직한 부분은 읽고 쓰기에 의해 날카롭게 다듬어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자분들도 자기 자신의 이제 날카로운 시선이나 관점을 갖고 싶어 하실 텐데, 그게 책을 통해서만 쌓일 수 있다라는 걸 여러 작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번 믿고 많이 읽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타임 레전드 계속 지켜봐 주시고 올타임 레전드를 통해 더 많은 인사이트와 영감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